족저근막염의 주요 증상 같은 경우는 침대에서 내려왔을 때 첫 발을 디뎠을 때. 저 알아요. 뭐 찌릿찌릿하다, 뭐 저릿저릿하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가 판단이 안 들어요.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훈련량입니다. 두 번째는 생체 역학적인 요인인데요. 세 번째는 저희 신체 조성입니다. 여러분, 통증을 참고 달리는 것이 정신력이 강한 게 아닙니다. 러닝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서 통증과 부상으로 시달리는 러너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런업TV에서는 통증과 부상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러너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런업TV의 코너 이름은 바로 러너는 아프다입니다. 이번 코너를 위해서 저희 런업TV는 세종스포츠 정형외과와 지난 2월 달에 MOU를 체결을 했고요. 러너는 아프다 컨텐츠를 매월 한 편씩 총 10편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통증과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러너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러너는 아프다 첫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족저근막염의 모든 것입니다. 족저근막염으로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족저근막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강정환 물리치료사님을 저희 런업TV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런업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종스포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정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통증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족저근막염이었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 러너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족저근막염의 그 통증을 엄청 저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족저근막염에 대한 걸 알아보기 전에 족저근막이 뭔지,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은 또 뭔지,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족저근막 같은 경우는 저희 발 뒤꿈치 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뼈까지 쭉 이어져 있는 부채꼴 모양의 아주 강하고 단단한 섬유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염이란 저희가 뛰거나 달리거나 했을 때 반복적인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저희 몸에 통증을 이제 가져다 주는 게 족저근막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 발의 어느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해부학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근육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흰 색깔로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힘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 뼈에서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여기 보이시는 구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러너들이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병 아니면은 질환이 족저근막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저근막염의 유병률과 관련한 연구 결과나 통계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딱 맞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에서는 전 세계 약 22,823명의 러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러너들이 겪는 전체 부상 중에 약 8% 정도가 족저근막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에서 총 16개의 연구를 종합한 논문에 따르면 러너들 사이에서 족저근막염의 유병률은 대략 5%에서 최대 17% 사이로 추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연구 결과와 데이터가 증명을 해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성별에 따른 또는 나이에 따라서는 이 족저근막염의 유병률이 좀 달라지나요? 네, 약간 달라지는데요. 여성에게서 조금 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남자보다 여자들에게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확률이 좀 더 높다? 네, 조금. 이건 연구 결과에서 나왔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는 어떨까요? 나이에 따라서는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조금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복된 스트레스, 과사용이 족저근막염의 원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족저근막염이 더 빈번하게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되나요? 네, 저희가 나이에 따라서 저희가 족저근막도 약간 약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성능이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대처를 하고 뭐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의 발병 원인. 여기에 대해서 러너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훈련량입니다. 두 번째는 생체 역학적인 요인인데요. 세 번째는 저희 신체 조성입니다. 그럼 한번 하나하나 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지 주요 원인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훈련량에 대한 연구 논문인데요. 체코 오스트라바 대학교 연구팀이 총 1206명의 대상자를 1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남녀 상관없이 주당 주행거리가 40km 이상인 러너는 6에서 20km를 달리는 러너보다 족저근막염 발병 위험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두 번째 요인은 생체 역학적인 요인인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저희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신체의 구조? 네, 맞습니다. 구조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체 역학적인 요인에서는 저희 발의 아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치랑 족저근막이랑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치가 너무 높은 경우에 이 요족인 경우에도 네. 충격 흡수가 잘 안 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발이 너무 많이 무너지게 돼도 평발? 우리 네, 흔히 얘기하는 평발, 아치가 이제 무너져 있는 분들. 아치가 너무 높아도 제대로 충격 흡수를 못하고, 아치가 너무 낮아도 부하가 너무 과하게 걸리고. 그래서 그 둘 다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한 가지는 결국 종아리의 유연성입니다. 저희 종아리가 결국 유연하지 못하면 족저근막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아리 근육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족저근막, 그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제가 해부학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뒤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는 구조물이 저희 종아리 근육이 될 텐데요. 네. 이 종아리 근육이 만약에 뻣뻣하다고 하면 이 뼈가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게 됐을 때 뒤꿈치 뼈를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서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족저근막이 약간 늘어나게 되는,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고 뻣뻣해지면 얘가 결국 종골, 우리 뒤꿈치뼈를 들어 올리게 되고 발바닥에 붙어 있는 족저근막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게 늘어나는 그런 긴장 상태가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족저근막염의 주요 원인 3번째, 신체 조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신체 조성은 체중을 의미합니다. 아, 체중이요?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네. 저희가 발에 충격량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충격량이 결국에 우리 발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게 되고 이게 족저근막염 스트레스랑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체중 러너 같은 경우에 빈도도 늘고 거리도 늘면 엄청 금방 족저근막염이 발병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과체중이나 비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러닝 거리를 적절히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은 이제 족저근막염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족저근막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러너비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족저근막염의 주요 증상은 뭐고 발병 부위는 어디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족저근막염의 주요 증상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왔을 때 첫 발을 디뎠을 때. 아, 저 통증과. 알아요. 이 발바닥을 칼로 확 찌르는 느낌 같은 거가 딱 나거든요. 네, 뭐 찌릿찌릿하다, 뭐 저릿저릿하다, 네. 혹은 뭐 찢어지는 느낌이다, 날카로운 느낌이다, 이런 느낌들을 보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아픈 부위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바닥에 약간 뒤꿈치 쪽? 아마 거기가 이제 족저근막이 뒤꿈치 뼈에 이어지는 부분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가 맨날 아프거든요. 근데 저하고 달리 뭐 다른 발병 부위들이 좀 있나요? 자, 그래서 다시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족저근막이 저희 뒤꿈치,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여기 부위가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저 거기 아파요. 그 부위시고요. 그리고 여기 족저근막을 따라오시면서 네. 눌렀을 때 국소적으로 압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저는 이 부위 정도도 같이 아프거든요. 근데 또 안 누르면 괜찮은데 누르면 또 엄청 아파요. 그럼 거기 뭔가 염증 같은 게 생긴 건가요? 정확한 건 영상의학적 진단이 필요하지만 주로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면 족저근막염의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첫 발을 딱 내딜 때 찡 하고 너무 아프거든요. 달릴 땐 안 아파요. 그리고 또 달리고 생활할 때 안 아프다가 저녁 때 자기 직전이 되면 또 좀 아프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증상을 겪고 있는 러너들은
지금 족저근막염에 걸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일단 자고 일어났을 때 발에서 통증이,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확실하고요. 근데 여기서 러닝하고 나서 훨씬 더 아픈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드신다. 네, 그러면은 족저근막염이 조금 더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이미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족저근막염의 증상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제 주변의 러너나 뭐 저 스스로도 봤을 때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가 판단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냥 러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안 가도 되는데 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실 때 환자들을 증상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족저근막염을 가진 그런 증상을 가진 러너들을 간단하게 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상이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네, 6개월을 기준으로 보고 6개월 이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 단계라고 사실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 만성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다양한 방법을 써서도 족저근막염의 통증이 줄어들지 않거나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난치성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뭔가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을 조금 알려주십시오. 급성 단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조기의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근력 운동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없앨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치료까지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조치를 6개월 이내에 빨리 해야 이 통증을 없앨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알려주실 거죠? 네, 뒤에 그래서 제가 다양한 스트레칭이나 운동 방법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6개월 이내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성 단계로 접어든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금 계속 아픈데 계속 달고 사시는 분들.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족저근막염 관련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제 병원 가야 되는군요. 네. 아, 그럼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무조건 병원 가서 내원을 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진단을 받게 되면 뭐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처음에는 이제 원장님과 진료를 보게 될 거고 네. 그 다음에는 간단한 진단이 나오게 될 거고 네. 그에 따라 네, 영상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엑스레이나 CT 혹은 뭐 MRI, 초음파 저 다 해봤어요. 그러면 진단을 받은 후에는 치료법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병원 가면 치료까지 다 받아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3단계 난치성 단계에 접어든 우리 러너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난치성 단계에 접어든 러너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네.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적인 요법으로 하기보다는 또 다른 주사요법이나 다른 치료요법들을 통해서 난치성 분들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통증이 6개월 이상 넘어가신 분들 지금 당장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셔서 지금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진단 받으시고 맞는 병원에서 치료법 이런 것들 조치를 받으시기를 정말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러너빈들 중에는 본인이 분명히 족저근막염 통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러닝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우리 러너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족저근막염에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우리 러너들을 위해서 한 말씀 제언을 해주시죠. 지금 족저근막염을 가진 상태로 계속 러닝을 지속하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요.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이제 기간에 따른 분류 그리고 통증 양상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급성이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들을 정말 꾸준히 해주시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만성기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원을 하셔서 간단한 진료나 이제 치료들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난치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병원에 내원하셔서 꼭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증을 참고 달리는 것이 정신력이 강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통증이 있을 땐 그 증상과 단계에 맞는 조치를 바로 즉시 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데 달리는 게 정신력이 강한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런업TV 슬로건 아시죠? 제가 오케이, 둘, 셋 하면 런업 유어 라이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 셋, 런업 유어 라이프!